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휴대폰이 낯선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한 것은 평온하기 그지없던 어느 오후였다. 한서연은 향긋한 허브티를 마시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고 잔잔한 호수 같았다. 10년 전에 그 지옥 같던 시간을 생각하면 기적과도 같은 평화였다.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액정 화면에 떠오른 것은 번호가 아닌 나직지만 동시에 잊고 싶었던 이름들이 가득한 단체 메시지 창이었다. 주성고등학교 3학년 2반 동창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창회. 그 세 글자는 그녀에게 잊었던 악몽을 되살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흉터로 남아 여전히 욱신거렸다. 메시지 창을 스크롤하자 활기 넘치는 이모티콘과 반가운 인사들 사이로 그 이름이 보였다. 박지혜. 모든 악몽의 시작이자 중심이었던 이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동창회 날짜와 장소를 공지하며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서연이도 꼭 와야 해. 다들 보고 싶어 하잖아. 지혜가 남긴 메시지는 마치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다정한 초대장 같았지만 서연에게는 독이 든 사과처럼 느껴졌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그녀를 찔렀다. 체육 시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그녀의 머리 위로 흙탕물을 쏟아붓던 박지혜의 웃음소리. 급식실에서 식판을 일부러 엎고는 서연의 탓으로 돌리며 비웃던 그 잔인한 눈빛. 교과서와 노트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물함에 온갖 험담과 욕설을 적어놓았던 그 지독한 괴롭힘. 박지혜와 그녀의 무리에게 한서연은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아무 이유 없는 폭력과 모욕 속에서 서연의 10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고 학교는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다. 졸업식 날 그녀는 도망치듯 학교를 떠나며 다짐했다. 다시는 그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무슨 일 있어? 서연아.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를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남편 권희준이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는 서연의 굳은 표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것 같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이 평화로운 삶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남자에게 과거의 더러운 진흙을 묻히고 싶지 않았다. 이준을 만난 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그는 상처투성이었던 그녀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곁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서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이준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아는 남자였다. 대신 그는 서연의 손에서 찻잔을 받아 내려놓고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이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 어때? 좋아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준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심지어 그녀가 잠꼬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세계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서연은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때로는 밤늦게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거나 며칠씩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묻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처럼. 그녀도 그를 온전히 믿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실했고 그녀를 향한 사랑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주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동창회 메시지 창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박지혜의 이름이. 그녀의 가식적인 메시지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다들 보고 싶어 하잖아. 그 다들 속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을까 하니 그들은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초라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겠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퀭한 얼굴로 출근했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책을 좋아하고 조용히 글을 다듬는 일이 그녀의 성격에 잘 맞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동창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어머, 서연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요즘 동창회 시즌인가 봐. 나도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회 다녀왔는데 다들 어쩜 그렇게 변했는지 몰라. 누구는 대기업 임원이 됐고 누구는 의사랑 결혼해서 사모님 소리 듣고 나만 그대로인 것 같아서 괜히 위축되더라니까. 동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래, 그곳에 가면 분명 그런 비교와 과시가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박지혜가 있겠지. 그녀는 분명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성공한 남편을 자랑하며 여왕처럼 군림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또다시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가지 말자. 피하는 게 상책이야. 서연은 마음을 굳혔다. 굳이 그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금의 평화로운 삶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이준이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방의 감도는 맛있는 냄새와 그의 넓은 등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오늘 힘들었어. 식사를 하며 이준이 물었다. 그는 서연의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동창회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준의 포크질이 잠시 멈췄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기 싫어요. 그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서연은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박지혜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에게 당했던 끔찍한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이나 판단도 없었다. 오직 아내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은 울고 있었다. 이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 서연이 그의 위로에 서연은 아이처럼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한참 후 울음을 그친 서연에게 이준이 말했다.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돼. 당신이 불편한 일은 무엇이든 할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아, 그가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도망치는 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평생 그림자를 피하며 살 수는 없어. 때로는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진짜 빛을 찾을 수 있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10년 전의 약한 한서연이 아니야.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이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 남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갈 수는 없었다. 박지혜를 다시 만나는 것은 끔찍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현재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연은 결심했다. 깔기요, 동창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가서 보여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더 이상 당신들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이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가서 마음껏 보여주고 와.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는 아주 나지막이. 서연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서연을 바라볼 때는 다시 한없이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그저 자신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남편의 모습에 미소 지으며 10년 만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옆에 있는 이 다정한 남자가 사실은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을 건드린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동창회가 열리는 날 서연은 약속된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 섰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로비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값비싼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단정한 구두굽 소리를 유난히 크게 울리게 했다. 서연은 이준이 직접 골라준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하지만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명품 로고와 현란한 액세서리들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괜찮아, 한서연.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이준의 말을 떠올렸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이준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 5분 안에 달려갈 테니. 그의 든든한 말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덮쳤다. 10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 어떤 얼굴은 희미하게 기억났고 어떤 얼굴은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입가에 미소를 걸고 안으로 들어섰다. 혹시 한서연 아니야? 한 여자가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은정이었다. 맞네. 서연이 와.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네오도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에 서연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은정은 진심으로 그녀를 방해는 것 같았다. 몇몇 다른 친구들도 다가와 서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결혼했다는 이야기,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 회사를 다닌다는 소소한 근황들이 오갔다.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천하의 한서연 아니셔. 날카롭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박지혜였다. 박지혜는 10년 전과 똑같은, 아니, 더 화려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 컬렉션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패션쇼에 온 모델 같았다. 그녀의 옆에는 고등학교 때 항상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 미나와 소희가 여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박지혜가 나타나자 서연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순식간에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와 똑같은 구도였다. 세상에, 네가 여길 다 오고. 난 또 평생 숨어 살 줄 알았지. 지혜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단정한 원피스와 작은 가방에 머물렀다. 옷은 어디 시장에서 샀니? 요즘도 그런 걸 입는 사람이 있네. 하긴. 네, 형편에 뭘 바라겠어. 아른만이니, 지혜야.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두 손을 꽉 쥐었다. 근데 넌 여전하구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놀랐어. 서연의 말에 지혜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에게 맞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옆에 있던 미나가 끼어들었다. 야, 한서연,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감히 지혜한테 너야말로 여전하다. 칙칙하고 볼품없는 거. 박지혜는 손을 들어 미나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하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오랜만이지. 우리 서연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궁금했는데. 보아하니 별 볼 일 없게 살았나 보네. 아직도 그런 작은 출판사 다닌다며 월급은 받고 다니니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직장을 아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난 내 일이 마음에 들어. 마음 들어 푸흐흐. 지혜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소희와 미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10년 전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던 그것과 똑같았다. 그래, 자기 위안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아, 맞다. 너 결혼은 했니 하긴. 너 같은 애를 누가 데려가겠어. 아직 혼자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 결혼했어.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쳐다봤다. 뭐 결혼 네가 누구랑 설마 너 같은 애 좋다는 남자가 있긴 있구나. 신기하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너 다니는 출판사 사장 아니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직업이라는 듯이 서연은 이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이 더러운 싸움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작은 회사 다녀. 작은 회사. 아,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불쌍해서 어떡하니. 서연아. 지혜는 과장된 동정심을 보이며 서연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우리 남편은 뭔지 알아. JS 건설 상무님이야. 이번에 강남에 새로 짓는 펜트하우스도 우리 남편 작품이라고. 너 같은 서민은 평생 구경도 못할 곳이지. 지혜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결혼 반지를
서연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눈이 부실 만큼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서 빛을 발했다. 이 반지, 뭔지 알기나 하니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내 연봉을 10년은 꼬박 모아야 살 수 있으려나. 주변의 시선이 온통 그들에게 쏠려 있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숨이 막히고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행복해 보여서 좋네. 축하해. 서연의 담담한 반응에 지혜는 오히려 김이 빠진 표정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비참해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뭐야, 재미없게. 지혜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돌아섰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무리들과 속닥거리더니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연회장 중앙으로 나섰다. 자자. 다들 주목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우리 추억 여행이나 한번 떠나볼까. 지혜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연회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이랑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다 같이 보면서 옛날 얘기나 하자고요.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아니나 다를까.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 친구들의 평범한 학교 생활 모습이 나왔다. 축제 때 춤을 추는 모습, 운동회 때 달리는 모습, 교실에서 장난치는 모습들. 친구들은 웃으며 환호했다. 그러다 화면이 바뀌었다. 체육 시간이었다. 앳된 얼굴의 한서연이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다. 바로 그때 화면 밖에서 누군가 양동이를 들고 나타나 서연의 머리 위로 흙탕물을 쏟아부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흙탕물을 뒤집었었고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중심에는 박지혜가 있었다.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은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하지만 지혜와 그녀의 무리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아, 이거 기억난다 한서연. 이때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생쥐꼴이었나. 박지혜는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급식실에서 넘어져 음식물을 뒤집어 쓴 서연의 모습. 누군가 갈기갈기 찢어놓은 교과서를 보며 망연자실한 서연의 모습. 모두 박지혜와 그녀의 무리가 꾸민 짓이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모습은 편집하고 오직 서연이 당하는 모습만을 모아놓았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다. 1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묻어두려 했던 악몽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이것이 박지혜가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였다.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짓밟고 조롱하기 위해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지혜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반장이었던 은정이 보다 못해 나섰다. 뭐가 심해? 그냥 옛날 추억이잖아. 안 그래? 얘들아, 지혜가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막지는 못했다. 우리 서연이는 여전히 재미가 없네. 저 때처럼 울고불고 해야 재밌는데. 안 그래?
서연아, 지혜는 스크린을 배경으로 선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과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차가운 분노가 서연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성큼성큼 박지혜에게로 걸어갔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서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혜의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 예상했다. 혹은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울부짖으며 주저앉거나.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지혜의 바로 앞에 멈춰 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혜 옆 테이블로 걸어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레드 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붉은 액체가 크리스털 잔 안에서 우아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잔을 든 차에 비로소 지혜와 눈을 맞췄다. 10년 전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눈을 그녀는 이제 똑바로 마주했다. 서연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경멸과 약간의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덕분에 아주 즐거운 추억 여행했네. 지혜야. 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이크 소리를 뚫고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다. 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어른이 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 과거에 갇혀서 10년 전과 똑같은 유치한 짓이나 반복하는 너랑은 다르게 뭐라고. 박지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한서연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서연은 지혜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온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모두 앞에서 내 과거를 들춰내면 내가 비참해질 거라고. 근데 어쩌니 난 이제 네가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좁은 우물 안에서 여왕 노릇이나 하는 널 보니 오히려 네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니까. 연 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늘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한서연이 모두의 선망의 대상인 박지혜를 저렇게 몰아붙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와인 잔을 가볍게 들어보였다. 이 영상 이제 그만 볼 때도 됐지. 지겹지도 않니? 그리고 그녀는 와인을 박지혜에게 뿌리는 대신 몸을 돌려 영상이 나오고 있는 프로젝터를 향해 그대로 쏟아부었다.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고 서연의 끔찍했던 과거를 비추던 스크린은 그대로 암전되었다. 정적이 깨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파티. 그녀의 무대가 한서연에 의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서연은 빈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굳어있는 박지혜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잘 살아. 지혜야, 평생 그렇게 네가 만든 작은 세상 속에서 그것은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서연이 떠난 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주제로 수군거리기 바빴고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박지혜는 완벽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녀는 분노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다. 감히 한서연이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한서연이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안겨주다니. 그날 밤 박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김태민 상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동창회에서 한서연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다. 한서연의 마지막 그 눈빛, 그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박지혜는 복수를 다짐했다. 단순히 망신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연의 인생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었다.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고 다시는 자신 앞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며칠 후 박지혜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김태민은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여보,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야? 바쁜 거 안 보여. 김태민은 아내의 어리광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지만 박지혜는 끈질겼다. 당신 회사랑 거래하는 곳 중에 출판사에 투자하는 회사도 있어. 출판사 갑자기 그건 왜 책이라도 내고 싶어. 아니,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지혜의 숲이라는 출판사. 혹시 알아? 김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왜 거기에 내 고등학교 동창이 다니거든. 아주 재수없는 애. 박지혜는 그제야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털어놓았다. 자신은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에 장난을 좀 쳤을 뿐인데 한서연이 모두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파티를 망쳤다는 식으로 세상에 그런 나쁜 년이 있나.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아내의 미모와 집안 배경을 보고 결혼한 김태민에게 박지혜의 자존심은 곧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아내의 말에 금세 분노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줄까 그 회사. 우리 쪽 자금 없으면 힘들 텐데. 투자건이라도 엎어버려. 박지혜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원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아예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줘. 그년이 지금 제일 공들여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대. 그걸 완전히 망가뜨려줘. 모든 실패의 원인이 그년의 무능함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알았어. 별거 아니네. 내가 아는 기자들도 좀 있으니 손 좀 써보지. 김태민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에게 작은 출판사 하나와 평범한 직원 하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평화롭던 일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온 것은 그녀가 팀장으로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인 작가 시리즈 프로젝트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투자 유치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약속된 투자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담당자인 한서연의 역량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 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사 쪽에서 왜 갑자기 우리 팀장을 믿을 수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대표는 서연을 불러 다그쳤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서연이라는 편집자가 사실은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작가들의 공을 가로채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악의적인 루머였다. 처음에는 다들 뜬 소문으로 치부했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심지어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연의 실명과 함께 그녀의 과거 프로젝트들이 언급되며 모든 성공이 사실은 그녀의 교묘한 거짓말과 운 덕분이었다는 식의 글까지 올라왔다.
회사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대화가 끊겼고 회의 시간에도 그녀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 내의 문제아이자 깊이 대상이 되어버렸다. 서연 씨,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아. 요즘 서연 씨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아. 그녀를 아끼던 선배마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에요. 선배, 정말이에요. 다 사실이 아니에요. 서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한 독가스가 가득 찬 방에 갇힌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자신의 결백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무너져가는 프로젝트를 되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녀가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그녀가 접촉하는 작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와의 작업을 거절했고, 인쇄소에서는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 모든 것이 그녀를 겨냥하고 있는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졌다. 결국 대표는 그녀에게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했다. 미안하네. 한 팀장, 나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회사 전체가 위태로워질 순 없어. 자네 때문에 날아간 투자금이 얼마인 줄 알아. 당분간은 그냥 조용히 있게.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이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망견자실하게 자신의 책상에 주저앉았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동창회에 다녀온 후부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박지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아무리 박지혜가 악랄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박지혜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10년 전과 똑같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도 그녀는 아무 잘못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지금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잔인해졌을 뿐이다. 그녀는 이제 막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한서연은 급격히 말수가 줄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녹초가 된 몸을 소파에 던지듯 눕혔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준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드는 둥마는 둥 했고 한때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책 이야기나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고 잠결에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이주는 잠든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서연 앞에서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소처럼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으로 아내의 곁을 지켰다. 서연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이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아내가 무언가 거대한 고통 속에 잠겨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서연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주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 평화로운 가정을 자신의 문제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려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이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 그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이 출근한 후 이준은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 아내와 함께 있을 때의 부드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YJ그룹의 비서실장이자 이준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인 김민준 실장이었다. 김 실장, 이준의 목소리는 아내와 통화할 때와는 180도 달랐다. 낮고 차가웠으며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내 아내 한서연 씨에 대해 알아봐. 최근 동창회에 다녀온 이후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회사, 동료, 주변 인물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개인적인 일을 지시할 때가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박지혜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의 남편, JS건설의 김태민 상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전화를 끊은 김 실장은 즉시 YJ그룹의 핵심 정보팀을 소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들은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 개인과 중소건설사의 뒷조사를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이준은 다시 평범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소박한 아파트에 퍼져나갔다. 이 아파트는 서연과 결혼하며 그가 직접 고른 곳이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아내를 위해 그는 기꺼이 작은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작은 세상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생각은 없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태블릿에 조용히 알림이 떴다. 김 실장에게서 온 중간 보고서였다. 서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 대신 시시콜콜한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준은 다정하게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테이블 밑으로는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 내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모욕적인 영상 상영 사건, 그에 맞선 서연의 당당한 대응, 그리고 그 이후 박지혜와 김태민 부부가 지혜의 숲 출판사를 상대로 벌인 치졸하고 악랄한 복수극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투자사에 압력을 넣어 자금을 막고 기자들을 매수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거래처를 협박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든 과정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숟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이제 서늘한 살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감히 내 아내를, 내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던 유일한 안식처인 그녀를 저따위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건드려. 여보, 왜 그래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이주는 순간 자신의 표정을 갈무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너무 맛있어서 당신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태민, JS건설. 그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서연에게 주었던 고통, 그 이상의 절망을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부와 명예, 그리고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해버릴 것이다. 그날 밤 이주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는 잠꼬대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준 씨. 그 작은 부름에 그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서재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야경 속에는 수많은 욕망과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다. 이주는 그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였다. YJ그룹의 젊은 총수. 권이준, 그의 이름 앞에서는 대한민국 재계의 그 어떤 거물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제라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판단력과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반드시 파괴해버리는 무자비함 때문에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서연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는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남편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먼저 그의 성역을 침범했다. 김 실장에게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박지혜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녀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올라온 과시용 사진들, 그리고 김태민 상무의 비리 내역까지. 그는 JS건설의 기밀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왔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의 비리는 YJ그룹 정보팀의 그물에 고스란히 걸려들었다. 이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해. 그 두 글자는 박지혜와 김태민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준은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연의 곁에 누워 그녀를 품에 안았다. 아내의 온기가 그에게 전해졌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아,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깨끗이 지워줄게.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는 아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지독한 복수를 맹세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었다. 권희준의 지시가 떨어진 다음 날 아침, JS건설의 김태민 상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의기양양하게 출근했다. 그는 곧 있을 이사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판교 골든팰리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 공으로 부사장 자리를 넘볼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하찮은 여자의 직장 생활을 망가뜨린 것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잊힌 지 오래였다. 그에게는 그저 아내의 투정을 받아준 사소한 이벤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늘 아부와 미소로 그를 맞이하던 부하 직원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초상집 분위기네. 김태민이 퉁명스럽게 묻자 기획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뭐가 큰일인데? 판교 골든팰리스 프로젝트
핵심 설계 도면이 통째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경쟁사인 대영건설에서 우리와 거의 동일한 컨셉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김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판교 골든팰리스는 JS건설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이 유출되다니, 그것도 최대 경쟁사인 대영건설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어떤 놈이 감히. 김태민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공포에 질린 채 숨을 죽였다. 지금 당장 보안팀 호출하고 관련된 모든 직원들 대기시켜. 내부 소행이 분명해. 내가 그 쥐새끼를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 찢어버릴 테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영건설의 발표는 단순히 설계도면 유출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JS건설이 책정한 분양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고, 심지어 JS건설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던 해외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독점 계약 소식까지 발표했다. 모든 것이 JS건설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기습이었다. JS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회장실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김태민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번 터진 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믿었던 인맥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가 뿌려놓은 돈과 향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날 오후 박지혜는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동창회 이후 한서연이 회사에서 겪고 있을 고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한서연이라는 애, 지금쯤 아마 회사에서 잘렸을 걸. 꼴 좋다. 감히 나한테 덤비다니. 지혜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역시 지혜 넌 못 당한다니까. 남편분 능력도 대단하시고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누군데 곧 부사장으로 승진할 사람이야. 그녀가 한창 남편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남편 김태민이었다. 자기야, 나 쇼핑 중인데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잔뜩 날이 서 있었고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묻지 말고 당장 들어오라면 들어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지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양주병이 바닥에 깨져 있었고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김태민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핏발선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망했어. 다 망했다고. 김태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그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프로젝트 유출, 주가 폭락, 그리고 방금 전 이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박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만만하던 남편의 처참한 모습.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성공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몰라. 대체 누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태민은 억울함을 토해냈다. 그는 자신이 저질러온 수많은 비리들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만 생각했다. 그때 박지혜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한서연, 그리고 그녀가 동창회에서 자신에게 던졌던 그 차가운 눈빛, 네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좁은 우물 안에서 여왕 노릇이나 하는 널 보니 오히려 네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니까. 쓰여 얼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박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한서연 따위가, 그 초라하고 힘없는 계집애가 어떻게 감히 자신의 남편을, JS건설의 상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럴 능력도 배경도 없었다.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애써 세뇌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그 순간에도 한서연의 얼굴이 악몽처럼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체 모를 거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과 남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조종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다. 한편 그 시각 권희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김태민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JS건설의 폭락한 주가 그래프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나가는 김태민의 사진이 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이 조용히 보고했다. 김태민 상무는 대기 발령 조치되었고 조만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는 익명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수고했어. 이준은 무감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처럼 박지혜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충격을 받은 상태지만 이것이 사모님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것은 그저 가벼운 경고에 불과했다. 그는 박지혜가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치르게 되는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을 것이다. 그녀가 자랑하던 돈, 명예, 그리고 그 오만함까지. 김 실장, 다음 단계를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희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은 이제 박지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녀의 자존심과 허영심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다음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남편 김태민의 몰락은 박지혜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하루아침에 강남 사모님에서 몰락한 상사의 아내가 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동정과 은밀한 비웃음뿐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명품, 신상품 카탈로그 대신 이제는 카드사의 독촉장이 우편함을 채웠다. 김태민은 회사에서 잘린 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깟 계집애 하나 잘못 건드려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처음에는 부정하던 박지혜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말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불행이 한서연과 동창회에서 마주친 그날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깟 출판사 편집자 따위가 남편이라고 해봐야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그 보잘것없는 여자가 어떻게 자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단 말인가.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박지혜의 분노와 증오는 이제 한서연을 향한 비이성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한서연만 없애면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한서연에게 전가하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있었다. 바로 JS건설이 주최하는 연말 자선 파티였다. 김태민이 상무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과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파티는 대한민국 정재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사교 행사 중 하나였다. 박지혜는 이 파티를 자신의 재기와 한서연을 향한 마지막 복수의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아직 남아있던 비상금과 명품 가방 몇 개를 처분해 돈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흥신소에 연락해 한서연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녀는 한서연의 약점을 찾아내 파티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생각이었다. 남편의 불륜이라든지 숨겨진 빚이라든지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하면 되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한서연의 사생활은 지독할 만큼 깨끗했다. 남편 권희준과의 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고 그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다. 유일하게 알아낸 것이라고는 그녀가 다니던 지혜의 숲 출판사에서 최근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젠장, 박지혜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약점이 없다면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를 업무상 횡령 및 아이디어 도용 때문이라고 꾸며내기로 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럴듯한 거짓말과 몇몇 매수된 증인만 있다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박지혜는 파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최고급 드레스를 대여하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했다. 마지막 무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여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파티 초대장 목록에 조용히 한 사람의 이름을 추가했다. 한서연 귀하. 초대장을 보낼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박지혜는 서연이 이 초대장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감히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모이는 이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서연 같은 서민에게는 가문의 영광일 테니까. 그리고 그녀가 파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신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에 빠져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었다. 한편 한서연은 회사에서 나온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업계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박지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물증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이주는 매일같이 아내를 위로했다. 그는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집으로 두툼한 고급 봉투가 배달되었다. JS건설의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진 초대장이었다. JS그룹 연말 자선 파티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지혜, 그녀가 왜 자신을 이런 곳에 초대한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었다.
동창회 때처럼. 또다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짓밟으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이런 건 갈 필요 없어. 서연은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이준이 그녀를 막았다. 그는 초대장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다. 겨자, 이 파티 내 여보. 이건 분명 함정일 거예요. 박지혜가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요. 서연은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알라, 이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함정인 거 아니까 가는 거야.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토끼굴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토끼가 가장 신나게 뛰어노는 들판으로 직접 가는 거야.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목을 물어뜯는 거지. 그의 비유는 섬뜩했지만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피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는 다 그들 편인 사람들만 있을 텐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이준은 그런 아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는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은 그저 파티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내게 맡겨.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그가 곁에 있다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알았어요. 갈게요. 서연은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남편의 지지 속에서 박지혜가 만든 거짓의 무대를 완벽하게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파티가 열리기 며칠 전 이준은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부티크로 향했다. 그곳은 오직 VVIP 고객들만을 위한 예약제 쇼룸이었다. 여긴 어떻게? 서연이 어리둥절해하자 이준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쇼룸의 디자이너는 이준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을 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물어볼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드레스들이 펼쳐져 있었다. 디자이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너무 과해요. 저한테는 과하지 않아? 오늘 밤 당신보다 빛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준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마법에 홀린 듯 드레스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커튼 뒤에서 나타났을 때 이준은 잠시 숨을 멈췄다. 달빛을 머금은 여신이 강림한 듯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드레스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건 안 돼요. 너무 비싼 쉿.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 이준은 직접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초라하고 자신감 없던 한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낯설지만 강인해 보이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밤은 단순히 박지혜에게 복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선전포고의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JS그룹의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앞, 권희준의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멈춰 섰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차 문을 열자 먼저 내린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이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한 여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파티장 입구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밤하늘을 닮은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 목선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목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 사람들은 어느 재벌가의 숨겨진 영예나 오늘 밤을 위해 해외에서 특별히 초청된 유명 인사가 아닐까 추측하며 웅성거렸다. 그 누구도 그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편집자 한서연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잠시 눈을 찡그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옆에 선 이준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긴장할 필요 없어. 저 불빛들은 전부 당신을 위해 터지는 거니까.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그녀의 떨림을 잠재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정면을 향해 꼿괴리 고개를 들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클래식 선율이 부드럽게 흐르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그들만의 세상. 서연이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어 구석으로 숨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박지혜를 향한 복수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을 짓눌러 온 과거의 트라우마와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잠시만 저쪽에 가 있을게. 아는 얼굴이 있어서 이준은 서연에게 윙크를 하고는 재계 원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갔다. 서연은 그가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는 그의 배려라는 것을. 홀로 남은 서연은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가면을 쓴 채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고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풍경 속에서 서연은 마침내 오늘의 목표물을 발견했다. 박지혜는 연회장 중앙에서 무리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남편의 몰락으로 예전 같은 위세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떻게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듯 필사적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돈을 끌어모아 빌린 것이 분명한,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지혜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처음 그녀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아름답고
낯선 경쟁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가자 지혜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서연. 박지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촌스럽고 볼품없던, 늘 그림자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한서연이 맞단 말인가. 저 눈부신 드레스와 보석, 그리고 무엇보다 저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혜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뭔가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이네. 지혜야, 이런 데서 다 보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입계는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박지혜는 잠시 넋을 잃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서연의 변신이 모두 허세와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어디서 돈 많은 남자라도 하나 물어서 오늘 밤을 위해 무리하게 치장하고 나타난 것이 분명했다. 그래봤자 너는 한서연이야.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벌레 같은 년. 박지혜는 다시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못 알아볼 뻔했네. 어디서 몸이라도 팔았니? 내 형편에 이런 옷이랑 보석은 꿈도 못 꿀 텐데. 꽤 비싸 보인다. 주변의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 쏠렸다. 박지혜는 동창회 때처럼 서연이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글쎄, 너처럼 남은 돈 탈탈 털어서 빌린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라고? 내 남편 JS건설에서 쫓겨났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는다던데. 그런데도 이런 파티에 나올 정신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창피해서 숨어 살았을 것 같은데. 서연의 방역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박지혜가 가장 아파할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박지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우리 남편 일은 곧 해결될 거야. 너 같은 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신경 안 써. 그냥 궁금해서. 넌 남의 인생 망가뜨리는 게 취미잖아. 정작 내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은 어떤가 해서.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던 과거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박지혜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한서연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런데 감히 전연이 먼저 자신을 공격해오다니. 그래, 어디 계속 짓거려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넌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테니까. 박지혜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준비한 증인과 증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내가 오늘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들을 만천에 공개하고 네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야. 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것은 박지혜의 마지막 경고이자 함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그런 지혜를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지혜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래, 기대할게. 네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할지.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샴페인이 놓인 테이블로 걸어가 잔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 화려한 파티의 끝에서 웃게 될 사람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뒤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남자,
권희준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이준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이고는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곧 박지혜의 도끼 서린 마지막 발악이 시작될 터였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 하나만이 환하게 켜졌다. JS그룹의 회장이자 파티의 주최자인 박지혜의 시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근엄한 목소리로 자선 파티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해준 귀빈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형식적인 연설이 끝나갈 무렵 그는 갑자기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 JS그룹과 제 아들 김태민 상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 이 자리에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제 며느리이자 누구보다 강인한 여성인 박지혜 양이 함께했습니다. 잠시 제 며느리에게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지혜는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다. 연 회장 곳곳에서 격려와 동정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독사의 쇼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박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제 남편과 저희 가족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말을 끊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마침내 밤하늘처럼 푸른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에게 멈췄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사람들은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한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지혜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여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를 질투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불행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여자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흑과 백을 완전히 뒤바꾼 뻔뻔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박지혜의 눈물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가난하고 배경 없는 한서연은 성공한 박지혜를 시기하는 악녀의 모습에 더 잘 어울렸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치?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박지혜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증거 물론 있지. 넌 네가 저지른 짓을 모두가 모를 줄 알았겠지. 박지혜가 손짓하자 연 회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이 다니던 지혜숲 출판사의 전 편집팀장이었다. 박지혜에게 돈으로 매수된 남자였다. 이분은 한서연 씨의 전 직장 상사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죠. 한서연이 어떤 인간인지. 남자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미리 외워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한서연 씨는 평소에도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 조용히 덮으려 했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상류층 파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짓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완전히 서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당장 끌어내. 박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해온 조작된 자료들을 띄웠다. 서연의 이름으로 된 가짜 회계 장부, 교묘하게 편집된 프로젝트 기획안, 모든 것이 서연을 파렴치한 횡령범이자 아이디어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저 여자의 실체입니다. 저런 범죄자가 어떻게 이런 신성한 자선 파티에 발을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박지혜는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한서연은 끝이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또다시 빗나갔다. 서연은 울지도 화를 내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스크린에 떠있는 조작된 증거들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아주 수준 낮은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그 여유로운 태도는 지켜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박지혜를 초조하게 했다. 왜 저렇게 태어난 거지? 뭔가 이상해.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희준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이제 박지혜는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완전히 들어왔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뭐해, 저 여자 안 끌어내고. 자신의 계획대로 서연이 무너지지 않자 박지혜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이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고 도둑입니다. 당장 경비원들은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세요. 이 파티의 물을 흐리게 둘 수 없습니다. 박지혜의 광기 어린 외침에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서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순식간에 서연은 연회장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오롯이 혼자 서 있었다. 경비원들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먹잇감은 궁지에 몰렸다. 적어도 박지혜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잠깐 연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연에게 다가가던 경비원들은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연 회장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단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수트,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권희준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몇몇 재계의 원로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왜 이런 자리에, 그것도 저런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지혜는 불안한 눈으로 이준을 쳐다보았다. 저 남자는 아까 한서연과 함께 들어왔던 남자였다. 한서연의 돈 많은 스폰서쯤으로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이 신성한 자리를 방해하는 거죠. JS그룹의 회장이 불쾌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감히 자신의 파티에서 소란을 피우는 저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준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단상 위의 박지혜와 그녀의 전 직장 상사, 그리고 JS그룹 회장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연 회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아내 한서연에게 닿았다. 그 순간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한없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준은 다시 단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신성한 자리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따위 쓰레기장을 신성하다고 부르기엔 신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박 회장님, 하차트키리 여시란 프도두 하만 뭐들 하는 거야.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지 못해. JS그룹 회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하지만 경비원 중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이준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세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모양인데 자기소개를 하죠. 이준은 잠시 말을 끊었다. 연 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YJ그룹 회장 권희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YJ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젊은 황제. 권희준 언론에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회장으로 불리는 그가 왜 이런 변두리 파티에 나타났단 말인가. JS그룹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지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 그럼 어디 이 저급한 연극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준이 손가락을 튕기자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박지혜가 띄워놓았던 조작된 자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CEO 번째 증인부터 시작하죠. 이준의 시선이 돈에 매수된 전 편집팀장에게 향했다. 남자는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그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파티가 열리기 3일 전 박지혜의 차명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그가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고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지혜 씨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대가로 당신의 도박 빚을 모두 갚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준의 목소리는 검사의 신문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잘못했습니다. 박지혜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 회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지혜는 거짓말이야. 저 남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음 두 번째 증거.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혜의 숲 출판사의 내부 서버 기록이었다. 서연이 진행했던 신인 작가 프로젝트의 원본 파일.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작가와 소통했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는 동료들의 평가 자료까지. 그녀가 얼마나 유능하고 성실한 편집자였는지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박지혜가 제시했던 조작된 자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이주는 박지혜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이 지혜의 숲이라는 출판사에 압력을 넣고 제 아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때 YJ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그 출판사를 조용히 인수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멍청한 짓들은 처음부터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JS그룹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 박지혜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준비한 완벽한 함정은 사실 처음부터 그녀 자신을 위한 무덤이었던 것이다. 이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내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그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남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이 사람은 YJ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아내 한서연입니다. 충격, 또 충격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초라한 여학생, 작은 출판사에서 쫓겨난 무능한 편집자, 모두가 그렇게 믿었던 한서연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제국 YJ그룹의 안주인이었다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 속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